광복절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문 대통령이 엄중한 경제 상황에 대한 냉정한 대처와 가짜 뉴스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일본을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한 이후 우리 정부의 다음 행보가 주목됩니다. 한편 인사청문회 날짜가 잡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벌써부터 뜨겁습니다. 유기홍 전 민주당 의원, 진수희 전 국회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자, 일본의 경제 보복은 계속되고 있고 상황이 굉장히 엄중해서 저희가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아주 집중해서 듣고 있는데 오늘은 가짜 뉴스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네. 이 시점에 이 이야기를 한 오늘 의도에 국무회에서 이제 가짜 뉴스를 경계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경제의 가장 커다란 위험성은 불확실성입니다. 예. 사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초기에 조금 상황을 과장해서 우리 기업이 금방이라도 위기에 빠질 것처럼 예. 뭐 이런 주장도 있었고 좀 심하게는 우리나라가 곧 베네수엘라 같이 될 거다라는 어느 보수 유튜브 발언도 있듯이 예. 사실은 과장해서 경제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그런 가짜 뉴스를 경계하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예. 지금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 예. 무디스의 신용평가에서도 우리가 일본보다 2단계가 높고 오히려 더 안정돼 있다는 뭐 그런 평가도 있는 데서 보듯이 예. 어느 정도는 조금 이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자신감을 그렇게 표현한 면도 있고 다만 가짜 뉴스를 통해서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건 좀 막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의 반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진 의원께서는 이 시점에서 나온 이유 뭐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경제는 심리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아마 경제 관련해서 과도한 위기의식 이 조장되는 거를 좀 우려하고 경계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 근데 사실은 한반도를 둘러싼 경제 상황이 녹록지는 않잖아요. 지금 일본 저렇게 나오죠.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 간의 그 무역 갈등이 무슨 환율까지도 막 예. 비화하는 언제 끝날지 모르게 계속되고 있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짜뉴스 경계령을 발동해서 뭔가 자꾸 이렇게 뭐라 그럴까 언론이나 그 야당의 누르려고 하는 그 입을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좀 의심을 사게 오해를 사지 않도록 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이게 기초 체력 튼튼하다 말씀을 하셨는데 기시감 들지 않으세요? 97년 IMF 예. 외환 위기가 있을 때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나 그 경제 고위 관료가 계속 반복적으로 했던 얘기가 바로 우리 경제 기초 체력이 튼튼하니까 걱정할 거 없다. 그리고 바로 며칠 있다가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되는 상황이 왔잖아요. 예. 그런 상황인데 지금 보면 우리 유 의원님 지역에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소위 이 바닥 상황이라는 게 굉장히 안 좋은 것만은 분명해요. 게다가 우리 경제는 아직도 수출 주도형 경제잖아요. 그런데 그 수출을 주도하고 있었던 종목인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조선, 화학 예전 같지가 않잖아요. 특히 반도체 관련해서는 지금 그 일본하고의 상황 때문에 더 안 좋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다가 계속 그 보도되는 발표되는 성장률 수치라든지 예. 실업률 수치라든지 설비 투자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경제가 계속 하강 국면으로 가고 있고 위기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걸 가르치고 있는데 이거를 단지 근본적인 처방을 마련하기에 앞서서 가짜뉴스 경계령부터 발동한다? 이러면 이제 야당이나 다른 쪽에서는 이거 재갈 물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과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잘 하셔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의심과 오해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은 좀 어떻게 해요? 뭐 IMF 때하고 비교하는 건 사실 조금 이제 예. 과도하신 것 같고요. 사실은 가짜 뉴스에 대한 경계만 말씀하신 건 아니고 예. 뭐 근본적인 대책의 마련이라든지 그리고 오늘 국회에서도 내년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지 뭐 1조 플러스 알파로 할 건지 2조 플러스 알파로 할 건지 사실은 구체적인 대책들을 강구해 가는 속에서 예. 그러나 진 장관님 말씀하셨던 대로 경제는 심리이기 때문에 이런 가짜 뉴스가 퍼져서 국민들이 불안하게 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측면을 말씀하신 것이지. 그리고 실제로 모든 지표나 이런 것들을 볼 때 IMF하고 비교하는 건 사실은 조금 과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예. 그런 의심과 오해가 왜 생기냐면 그 며칠 전에 왜 방통위원장으로 내정되신 예. 분 있잖아요. 그 한상혁 변호사인가요? 그분 일성이 이 가짜 뉴스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일제히 대통령께서 국무회에서 하신 여러 말씀 중에 이 부분을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과 이제 맥락이 다 있기 때문에 헤드라인으로 다 뽑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어제 우리도 일본을 100세 국가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화의 문을 열어놓긴 했거든요. 네. 이런 정책들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현명하게 잘 대처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언론의 평가도 절제 있는 대응이다 하는, 사실은 일본보다 훨씬 더 합리적으로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사실 일본이 10월 달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이 10월 달에 있고 예. 또 소비세를 2% 예. 인상해야 되는데 이게 일본 국민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을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본래는 이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을 기화로 해서 자기 인기를 좀 높이고 그래서 일왕 즉위식을 치르고 높아진 인기 속에서 소비세 소비세 인상 음. 카드인데 사실은 지금 계산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당당하게 경제적으로 대응할 건 대응하고 대체 산업 육성하고 예. 여러 가지 대책하면서도 대화의 문을 계속 열어놓는 것은 일본으로서도 10월 전에 이 문제를 끝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거기에 대비하는 투트랙 전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김현종 예. 네네, 대통령께서 다시는, 그러니까 그 일본 조치 있고 난 직후에 다시는 절대로 지지 않겠다 예. 말씀하셨다가 적반하장까지 갔다가 이제 우리도 일본을 백색 그 리스트에서 국가에서 이제 배제하는 그런 조치를 내리자마자 이제 오늘은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자라면서 이제 미래라는 키워드를 제시를 하셨고 이제 모레가 8.15 예. 광복절이기 때문에 그때 내놓으실 경축사가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제 예. 궁금한데 쭉 보면 워딩이 굉장히 변화가 있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강온, 아까 투트랙 말씀하셨는데 양면 전략 혹은 백색 국가에서 배제하자마자 바로 이제 감정적 대응 자제 이렇게 하신 거는 좀 이제 그 시제말로 말하면 치고 빠지는 강온 전략 잘하고 있는 거는. 일, 예. 뭐 이제 8.15 경축사까지 나와 보면 저는 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종 차장 발언 저희가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디오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영향에 대해서 손안줌에 불과하다. 네. 뭐 시원하셨던 국민도 계실 거고 글쎄 저렇게까지 얘기를 해도 되나라고 우려하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저게 뭐 그 안보실 2차장의 개인적인 돌출 발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제 근거가 저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대응이 좀 차분해진 것도 예. 이제 어느 정도 좀 그 예를 들어서 전열을 갖췄다고 할까요? 상황 파악도 끝났고. 예,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1차 전술은 이렇고 2차 전술은 이렇고 그런 속에서 어느 정도 좀 자신감을 가진 것의 반영이 그렇게 표현된 것이 아닌가. 예. 그러나 그것이 자칫해서 상황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는 거라는 점은 저도 경계가 되는데 예. 그러나 지금 사실 일본이 포토레지스트 그 허용한 거나 여러 가지 봐서 예. 일본도 막무가내로 하기는 어렵다라는 것도 저희가 한쪽으로는 좀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는 이게 관리할 수 있는 위기다 하는 정도의 판단을 좀 가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김현종 안보 2차장 발언하고 관련해서는 제가 굉장히 세게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예. 매우 부적절하고 경솔한 발언이었다. 저 안보 2차장이라는 자리는 청와대 내에서 굉장히 고위 참모예요. 특히 네. 지금 상황이라는 게 우리가 북한은 지금 미사일을 쏘면서 대놓고 우리를 이제 조롱하고 막말하고 일본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미국 역시 우리는 정말 동맹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와중에 예. 실리 챙길 거 생각하느라 계산기 두드리느라고 지금 정신없는 이런 상황에서 안보 2차장이라는 분이 앞으로 뭐 일본하고 됐든 미국하고 또 협상도 계속 해야 될 예. 이런 분인데 매우 경솔하고 저는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보고요. 첫째, 손 한 줌도 안 되는 피해밖에 없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피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그렇게 요란하게 좀 심하게 말하면 호들갑을 떨면서 이렇게 반응을 했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국민들이 하실 수가 있죠. 예. 왜냐하면 일본 조치가 결정된 바로 다음 날 청와대에서 그 30대 기업인가 불러다 놓고 예. 비상한 시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업들이 앞으로 좀 잘해주셨으면 예. 좋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재용 회장이 일본에 날아가고 다녀와서 비상 경영 체제 선포하고 SK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지난 한 달간 민주당 청와대에서 감정적 대응을 촉구했던 야당을 친일 프레임으로 뒤집어 씌우면서까지 이 상황을 이렇게 끌고 와놓고는 이제 와서 일본의 그런 조치가 우리한테 주는 피해는 한 줌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럼 지난 한 달간의 그런 대응이 정말 민주연구원의 보고서대로 집권당의 내년 총선 전략이었단 말이야. 뭐 이런 생각까지 들면서 제가 오늘 김현정 차장의 발언에 대해서 매우 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글로벌 호구라는 발언도 예. 이거는 한미 동맹을 심히 훼손하는 발언이고요. 그래도 협상을 주로 했던 분이고 앞으로도 협상을 끌고 나가야 되는 분이면 설사 중재 요청을 직접적으로 안 했더라도 안 했다는 발언을 나와서 하면 안 되죠. 그리고 글로벌 호구라는 그 용어는 애초에 야당 쪽에 썼을 때 민주당에서 얼마나 그거를 비판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그렇고 김현정 차장은 이번에 미국에 가서 무슨 중재라는 단어가 어떻고 관여라는 단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든지 미국으로 하여금 이 한일 관계가 나빠지면 미국도 굉장히 미국 쪽에 불이익이 갈 수 있다. 예. 특히 북중러에 대항해서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이 영향력이 굉장히 좁아질 수 있는 네. 이런 부분을 설파하면서 미국으로 하여금 뭐 우리한테 무슨 뭐죠? 계산서 예. 청구서 이런 거 상관없이 자신들한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정말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한일 관계 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잘 분위기를 만들고 이끌고 나와야지 미국을 대상으로 안보 2차장이라는 사람이 가서 자존심 내세우면서 아니 중재하면 나중에 청구서 날라올 텐데 내가 뭐 우리가 무슨 호구라고 중재 요청을 미국 입장에서 했겠냐. 좀 기분이 나쁠 수 있는 기분 나쁠 수도 있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그 2차장이라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고위 공직자예요. 예. 당국자예요. 이런 분이 미국에 가서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것도 저는 믿기가 어려울 정도고 돌아와서 그거를 무슨 무용담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하게 비판을 해주셨습니다. 예. 저도 뭐 김현정 차장 표현에 있어서는 예. 아마 미국 생활을 오래 해서 우리말 표현이 서투른 면도 있다고 보는데 그걸 떠나서 어쨌든 부적절한 표현이 좀 있었던 건 저도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얘기의 요지는 우리가 가서 굽신거리면서 무슨 중재 요청을 했다 절대로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강하게 표현한 게 그 표현인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주한미군 주둔비 예. 그 협상을 하는 시점에 앞두고 외교적으로 그런 중재 요청을 하면 그것이 바로 증액으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에서 내가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를 강하게 표현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손 한 줌도는 저도 좀 표현상으로는 너무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느 정도 피해가 예상되니까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강력하게 대응책도 세우고 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좀 잡힌다. 전술의 방향이 잡힌다 하는 전반적인 분위기를 그런 식으로 좀 과장되게 표현한 것이지. 것 정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진장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통상교섭본부장도 했던 사람입니다. 예. 그런 분 입장에서는 좀
표현상으로 부적절했다는 건 저도 공감합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짧게 한 말씀만 더 드릴 네. 텐데 중재를 요청하지 않은 게 잘못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 그 대놓고 요청하지 말고 미국으로 하여금 움직일 수 한일 있게끔. 관계가 이렇게 나빠지면 정말 미국에 불이익이 갈 수도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파해서 미국이 우리가 나서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우리한테 또 뭔가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를 그 인지하도록 해서 자신들이 그 자발적으로 움직이도록. 중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드는 이 정도의 요령이나 그 능력이 없었을까? 그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협상을 전문으로 했다는 근데 이 분위기. 얘기의 요지는 그거였어요. 네. 예. 중재 요청이 아니라 가서 우리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예. 뭐 미국으로 하여금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멘텀을 만들었다는 것이지 예. 예. 중재 요청은 안 했다라는 뭐 그거에 대한 부정을 강하게 하다 보니까 저는 그런 표현이 나왔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일본이 지금 사실 평화헌법을 통해서 군대를 다시 가지고 싶어하고 북한은 네. 계속해서 미사일로 도발을 하다 보니까 한국 땅에서 지금 핵 무장에 대한 이야기가 부쩍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진 의원님께서는 이 핵 무장론에 대한 생각 어떠십니까? 저는 핵 무장 자체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는 않아요. 않은데 이 안보를 중시하는 진보 정당인 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같은 보수 상황에서 정당이죠. 예. 지금 같은 상황에서 보세요. 일본은 한편으로 북한은 예. 한편으로 대화한다 그러면서 사흘이 멀다 하고 미사일을 계속 쏴대잖아요. 그다음에 뭐 일본 저렇죠. 그 미국도 과거 우리가 그 미국 하면 우리가 동맹으로서 미국을 네. 생각할 때랑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잖아. 이런 상황에서 저는 안보 중시하는 그 보수 정당인 한국당에서는 전 나올 수 있는 얘기고요. 그 핵 무장을 하는 방법론도 예. 그 북한처럼 우리가 막 핵무기를 개발하는 이런 게 아니고 예. 방법론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어요. 예. 그 92년 이전에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 이전에 우리가 그 미국 전술핵 이 배치됐던 그 상황, 그 전술핵을 재배치할 수도 있는 거고요. 나토식의 핵 공유를 통해서 우리가 그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이런 다양한 이 방법론을 저는 안보 중시하는 보수 정당에서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 이걸 가지고 과거 무슨 냉전 시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면 이런 식의 저 비판은 저는 과하다고 봅니다. 네, 핵 무장론이 사실 전에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현실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계속 좀 사그라들고 했던 그렇죠. 거잖아요. 한국당이 이 시점에서 뭔가 꺼낸 의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는 해요. 예. 뭐냐면 친일 반일 프레임을 안보 프레임으로 바꾸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핵무장론을 들고 나왔는데 예. 저는 말 그대로 무화꽃이 피었습니다. 소설 같은 정말 헛된 시나리오다.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메시지 관리를 못하니까 지지율이 정체되는 거 아닌가 하는 뭐 제가 드릴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우선 첫 번째로 자체 핵무장을 하려면 NPT를 탈퇴해야 되는데 예. 1994년 북한이 NPT 탈퇴하면서 전 세계가 시끄러워졌죠. 예. 그 이후에 전 세계가 북한을 위험한 나라로 보는데 우리더러 그런 길을 걸으라는 겁니다. 또 전술핵 재배치나 아니면 나토식의 핵 공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지금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안보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고 예. 또 하나는 지금 말도 꺼내지 않았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중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도 중국이 저렇게 팔팔 뛰고 있어요. 예. 그런데 거기다 전술핵까지 배치한다? 그 중거리 미사일에 전술핵 탄두를 안 치면 어떻게 됩니까? 한반도가 화약고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예. 저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동북아 전체에 위기가 온다고 생각하고 예. 더더군다나 저는 지금 북미 간에 예. 뭐 어떤 비핵화를 위한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시기에 우리가 핵무장을 하자고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뭐 지금의 상황을 근본적으로 좀 뒤집자는 저는 환상적 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전 두 가지인데요. 예. 일단 뭐 친일 프레임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무슨 안보 프레임이냐. 예.
지금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고 이런 게 없는데도 그런다면 그 지적이 맞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북한에서 계속 사흘이 멀다 하고 미사일을 쏘는데 우리 정부나 여당은 계속 그 정부 여당이 해석하고 싶은 대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예. 그걸 뭐라 그러죠? 희망 안보인가? 뭐 또 그렇게 진위를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게 예, 청와대 예. 입장입니다. 그게 제가 보면 상당히 그 북한의 내재적 접근 방식으로 지금 북한의 행태를 설명하고 싶어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프레임 바꾸기 차원은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 두 번째 두 번째 이야기는 제가 예. 깜빡했는데 생각나면 또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북한이 왜 이 시기에 미사일을 쏘고 있을까요?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한미 합동 군사훈련 하기 때문입니다. 예. 북한으로서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죽지 않았다,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하는 게 있어요. 한미 동맹의 강화 차원에서 우리가 합동 군사훈련을 하기 때문에 발사하는 겁니다. 예. 두 번째, 이 얘기는 사실 감춰져 있는 얘기라고 할 수 있는데 F-35A 스텔스기 도입 계획을 우리가 세우고 있습니다. 예.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거예요. 레이더에 잡히지 않고 북한 가서 폭격할 수 있는 비행기를 우리가 들여오고 있어서 예. 어떻게 보면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우리 안보 태세를 튼튼히 하기 위한 F-35A 도입 계획 때문에 북한이 거기 반발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건 지금 공해를 향해서 미사일 쏘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서도 한미 합동 군사훈련 합니다. 예. 그러면서도 F-35A 도입 계획을 추진할 거예요. 이게 중요하지. 북한이 미사일 쏘는 것은 지금 나름의 어떤 절규 같은 거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핵실험을 박근혜 정권 때 3번이나 했어요. 예.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미사일 발사했는데 예. 그때 박근혜 정권이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안보 태세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일이 핵심인데 예. 그것으로 인해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는 데 대해서 오히려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런 건 저는 안보정당으로 해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행님 답변만 짧게 듣고 주제 넘기겠습니다. 네네. 그 프레임 바꾸기로 보기에는 북한에서 충분히 그 지금 근거를 예. 안보 프레임으로 그 전환하는 그 근거를 북한이 지금 제공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아까 드렸고요. 예. 두 번째는 청와대나 민주당이 북한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도 굉장히 규탄하고 비판을 하면서 그 한국당을 그 비판하면 뭐 그 나름 제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단 한마디도 얘기를 못 하면서 야당의 그런 그 언행에 대해서만 비판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제가 그 지적을 하고 싶으셨죠? 지적을 하고 싶은 거죠. 이인영 대표가 유감 표명했죠. 알겠습니다. 자, 청문회 이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조국 후보자에게 시선이 쏠려 있거든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과거에 이 산호맹 사건 연루 전력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조 후보자한테 기자들이 질문을 던졌는데 어떤 답변을 했는지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보고 오시죠. 그리고 과거 산호맹 사건을 두고 장관으로서 이제 자격이 부족하다라는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할 말은 많습니다만은 인사청문회 때 충분히 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네. 같은 경우에는 국가 전복을 꿈꿨다라는 이야기도 어제 했었고 당사자는 할 말은 많다. 일단 그게 지금 핵심 메시지긴 한데 산호맹 사건이 뭔지부터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그 시기에 제야 민주화 운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잘 아시겠네요. 잘 알고 있습니다. 91년 전후에서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이죠. 예. 시인으로 유명한 박노해 씨나 우리 조국 후보자의 선배인 백태웅 씨 이런 분들이 주축이 돼서 만들었는데 실제로 한 일은 집회 참가 그리고 정책 자료집 발간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옛날 공안 시절에 그러니까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뭐 그때 노태우 정권 때였습니다. 예. 민주화운동 단체 정도에 불과한 단체를 데려다가 고문이나 강압 수사를 통해서 이적 단체나 반과 단체로 했던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제 기억에 떠오르는 사람만도 반과 단체 참여로
그 처벌받았던 사람들 중에서 예. 장관 된 사람이 2명이나 있습니다. 우선 이재호 이명박 정권 시절에 특임장관 예. 지내셨던 분인데 남민전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조직원이었죠. 예. 그다음에 이태복 보건복지부 장관 이분도 반국가 단체로 규정됐던 당시 판결됐던 전국 민주노동자 연맹 이분은 흔히 얘기하는 표현은 수괴였습니다. 예. 그런데도 그것이 사실상 민주화 운동이었다라는 예. 것이 사실상. 이명박 정권 때 국무총리실 산하 예.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과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됐다. 그래서 저는 공안검사 출신이신 황교안 대표가 예. 자신이 공안검사 시절에 했던 일부터 좀 되돌아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산호맹 사건은 어쨌든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에 민주화운동으로 평가를 받았다는 이야기시거든요. 어떻게 네. 생각하시나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도 있고 또 국립서울대 교수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 분 상대로 저 전력을 끄집어내서 이 자격 논쟁을 하는 거는 저는 글쎄요.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썩 그렇게 좋은 청문회 전략도 아닌 것 같고요. 예. 근데 사실 본인이 자초한 측면이 있어요. 본인이 몇 년 전에 얘기를 자기는 했죠. 예, 국보법 그 위반 어차피 전력이 통과 있어서 못할 거다, 청문회. 그 이런 날 올 예. 줄 모르고 아마 이제 그렇게 자유롭게 말씀을 하셨겠죠. 그런데 저는 그거보다는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기본 자격, 자질이 예. 과연 충족되는지 그 부분을 오히려 한국당이 집중적으로 캐는 게 더 맞지 않나. 일단 민정수석으로서 굉장히 저는 무능했다. 네. 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저는 평가이고요. 그다음에 이분법적 낙인 찍기로 국민을, 야당을, 보수 언론을 그 낙인을 찍으면서 이제 편가르기를 예. 했고요.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는 정말 우리나라 법 집행의 최고 책임자잖아요. 예. 예. 공평무사하고 불편부당한 그런 법 집행을 해야 될 최고 책임자의 위치에 갈 분이 지금 민정수석에 앉아서 하신 일들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적합하냐. 게다가 이 소위 교수라는 분이 자기가 재직하고 있는 대학의 학생들을 예. 상대로 자신에게 좀 듣기 거북한 말을 한다 그래서 무조건 또 그거 크고 무슨 태극기 부대 이렇게 낙인 찍기를 그 정치인을 상대로가 아니고 학생들을 상대로까지 그렇게 한다라는 게 과연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맞는 것인지 저는 그런 부분들을 더 야당이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싶습니다. 신 의원님께서 직접 네. 청문회에 가셔서 하시면 잘하실 것 네, 같은데 네.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좀 야당이 집중적으로 공략할 것 같긴 합니다. 저는 뭐 자질로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필요한 일이니까 네. 예. 그건 아마 이제 야당이 뭐 아마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핵심적인 부분은 사법개혁 예. 이것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관심사만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거기에 공수처 문제 이런 정책적인 문제 죄송합니다. 예. 가 주되게 돼야지. 저는 사실 부인인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예. 산호맹에 가입하지 않았다. 뭐 이런 사실관계 문제가 이제 거기서 또 드러나기도 할 텐데 예. 그런 철진한 공안검사 출신들의 그런 색깔론 잔치가 돼서는 정말 인사청문회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 지금 사법개혁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짧게 하나만 추가할게요. 예. 저는 민정수석 물러나시면서 대통령께서 조국 수석을 계속 옆에 데리고 쓸 요량이었다면 차라리 홍보수석 하면 더 적격이었겠다 싶고요. 예. SNS를 많이 하셔서 네네. 그 하여튼 정권에 그냥 굉장히 홍보 열심히 하셨잖아요. 예. 홍보수석도 안 하는 홍보 활동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사법개혁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저는 이 우리나라에서 사법개혁이 마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하는 게 사법개혁의 알파요 오메가처럼 그게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인식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만이 있어요. 예. 공수처는 꼭
그 검찰만 대상도 아니고요. 예. 그 고위 공직자들이 다 대상이 전체적으로, 되는 예. 거고요. 검경 수사권 조정도 검찰이 너무 과도한 권력을 갖고 있긴 해 힘을 빼자라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경찰이 비대한 권력을 가지게 될 우려도 상당히 지금 있어 보여요. 그걸 차단하는 장치를 뭐 여러 가지 했다고 듣긴 했는데 예. 그런데 저는 사법 개혁의 진짜 핵심은 뭐냐면 권력으로부터 검찰이 독립되는 거. 중립을 지키는 거. 이게 저는 사법 개혁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보여지는데 예. 민정수석하면서 보여줬던 제가 아까 나열했었던 그 완전히 정파적이고 당파적인 이런 분이 사법개혁의 책임자다? 저는 전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좀 편향됐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글쎄 이제 그건 뭐 평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반대로 황교안 법무부 장관 시절에 예. 그분이 법무부 장관 되기 전부터도 뭐 정치적으로 편향된 입장에 서 있는 분이다라는 비판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그 이후 잘하셨는지 어땠는지에 대한 평가는 또 있겠지만 예.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엄혹한 시기에 그 북한 주체사상 비판했던 사람이에요. 예. 조국 수석이. 예. 예. 그러면서 자기의 소신을 위해서 그 감옥에 가는 것까지 마다하고 우리 사상이라는 책을 발간하고 이랬던 그 소신의 연장선에서 지금 시기야말로 정말 뚝심 있게 사법개혁을 이뤄내고 정치적 중립의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정치적 중립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시스템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일을 추진력 있게 할 사람으로서는 저는 자격이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마지막 이슈 하나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민주평화당이 쪼개지면서 이제 네. 앞으로 정계 개편의 신호탄이 될지 모두가 좀 주목을 하는 분위기인데 워낙 한 걸음 좀 떨어져 계시니까 네, 앞으로 네, 좀 네. 그려지는 그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민주평화당 분당 사태는 예. 그러니까 민주평화당이 당으로서 존립하기 어려운 지지율에다가 그 내년 선거 앞두고 이제 지금 현역 의원들의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감행된 것이지 저분들이 얘기하는 제3지대 빅텐트 예. 저는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우리나라 같이 대통령제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다당제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안착되기는 굉장히 힘들다.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경험이라는 게 뭐냐면 그 우리나라에는 중도 유권자층은 분명히 존재해요. 근데 중도에 계신 유권자들이 중도를 표방하는 정당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않는 표를 거죠. 주시지는 않아요. 예. 선거 때마다 한 번은 이쪽, 한 번은 이쪽 이렇게 스윙 보트를 하시는 그 유권자들의 행태가 있기 때문에 제3정당이 안정적으로 오래 그 정착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예. 저분들이 얘기하는 제3지대 빅텐트는 저는 성공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지금 그리고 사실 명분도 좀 부족해 보이고요. 그거보다는 이제 보수 통합을 명분으로 이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쪽에 이제 그 일부 보수적인 분들이 결합하는 이거는 보수 통합이라는 명분은 어쨌거나 있거든요. 그런데 단지 선거만을 위해서 합한다가 아니고 이런 통합을 통해서 이제 보수의 혁신을 꾀한다.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잘 만약에 제대로 설파가 된다면 그쪽의 정계 개편이 훨씬 더 국민들의 관심을 끌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요. 유 의원님도 한번 네. 예상 한번 해주시죠. 제3당으로서 성공했던 경우는 자민련하고 예. 그리고 지난 총선 때 국민의당 국민의당 정도죠. 성공하기 힘들다는 지적에 저도 공감합니다. 예. 이번에 그 분당은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빅텐트론을 표방하긴 하지만 그 현실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내년 총선 때 유의미한 호남 지역 정당을 모색하는 것이 사실상 내부적인 실질적인 목표 아니겠는가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역 정당도 힘듭니다. 예. 다당제나 내각제의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지역 정당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유권자의 성향상 지역주의를 배격하지 예. 우리 지역의 터를 잡은 정당만 우리가 지지한다
하는 투표 성향들은 그동안 지역주의 보이지 타파 얘기가 항상 그렇죠. 나오죠. 않으셨기 때문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의 자유한국당은 그 정말 보수 통합을 할 의지가 있는지가 조금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영훈 전 교수 문제에 대해서 보수 우익들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예. 홍준표 전 대표 얘긴데요. 예. 지금 위안부나 강제징용이 자발적 취업이었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네. 자유한국당 누구도 그분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유승민 대표까지 끌어안는 합리적인 보수가 주도하는 보수 대통합 할 준비가 과연 자유한국당은 돼 있는가?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기홍 전 민주당 의원, 진수희 전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